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초대 손님 김기훈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처음이니까 혹시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로 15년 이상 일을 하고 지금은 해외 주식 전문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굴로 보면 왠지 그 배우 아니신가? 아, 고맙습니다. 예, 근데 펀드 매니저로 정말 긴 경력을 갖추어 나가셨습니다.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토론 주제를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그 베스트셀러가 90년대생이 온다. 예. 근데 지금은 70년대생이 간다. 그러니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70년대생이 자리를 잃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혹은 구조조정되고 희망퇴직하고 나오고 있다. 그게 사실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사실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 예,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있던 증권이나 운용업계는 더 좀 빠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지금 주식 잘한다는 친구들은 다 90년대생들이 많고요. 맞아요. 이 젊은 부자가 진짜 많아요. 저 어린 친구들이 지금 뭐 자산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AI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았고요. 그래서 90년대생인데 벌써부터 그런 AI 투자, 엔비디아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뭐 큰 수익을 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70년대생 분들은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뭐 과장님 정도 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벌써부터 많이들 이렇게 좀 역할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권이나 이 금융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조업이나 뭐 유통 도소매 어떤 서비스업 영역에서도 보면은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재취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려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이긴 한데 이 자영업 해봐야 이렇게 내수 경기가 어려운데 도전해봐야 뭐 벌었던 받았던 그 퇴직금 다 까먹고 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해보면 근로소득도 안 좋고 사업소득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자산관리적인 고민을 더 해야 되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구나 이 MZ 세대들은 이런 사회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더 직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어떤 투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에서 또 도태되면 이 소위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어렵지만 재산소득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재산소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부의 대이동이 일고 있다. 그러면 특히나 우리 70년대생, 60년대생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의 대이동을 쫓아가야 될지 총평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가 좀 다 막힌 것 같아요. 옛날에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자산을 적립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해서 내수 근데 사업이 사실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 내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주로 수출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 사업을 갑자기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문태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결국 내수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 경기가 뭐 좋아진다 이런 거 떠나서 내수가 좋아지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네. 지금 상황에서요. 네.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 자영업을 한다.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결국 대안을 잘 찾잖아요. 네. 전 한국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고요. 미국의 많은 성장주들 중에 한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저도 가끔 보면 놀라요. 야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걸 갖고 계시지? 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비중보다 미국에서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AI를 창업할 수 없다면 네. AI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이게 사실 전 주식 투자의 기본으로 생각해요. 제가 대기업을 글로벌 빅테크를 창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빅테크를 해서 위대한 경영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등 위에 올라타는 방법은 좋은 미국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그걸 장기간 투자한다면 그 수익으로 사실 우리가 그 성장을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좀 세상이 보다 더 AI 중심으로 가고 있고
더군다나 딥시크 이 이벤트가 AI를 더 스며들게 세상에 스며들게 하는 파급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런 여정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AI 기업의 직원이 되기 어렵거나 내가 AI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AI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 접근이 바로 지금 이 부의 대이동 과정에서 MZ 세대들은 발빠르게 예.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그죠? 예. 그래서 소위 뭐 5천만 원, 6천만 원에 사서 지금 1억 5천만 원에 그렇죠. 가깝게 오르고 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예. 소위 70년대, 60년대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또 과거에 있었던 옛날 섹터에 예. 주목을 하다 보니 계속 이게 줄어드는 거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가볍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또 이 증권업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딥시크 사태 예. 이게 결과적으로 AI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예. 어떤 파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예, 저는 이 딥시크 사태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비용을 사기쳤니 막 뭐 이걸 베껴서 했니 증류라고 그러는데요. 이 증류해서 했니 막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건 차치하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진보를 이뤄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물론 과장이 있어요. 비용 그렇게 짜게 들진 않았어요. 근데 효율의 진보가 있었고 이런 효율의 진보가 있을 때 사실 과거의 테크 역사를 보면 비용을 낮추면서 항상 성장했거든요. 예. 예. 이 처음에는 비용이 높아져서 이 사이즈가 커져 보이지만 네. 이거는 사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이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지금도 우리 그냥 그 범용 GPU도 사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 가격을 낮춘다. 그럴 때 정말로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제본스 역설 막 이런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하고 했는데 이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는 커진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AI가 대중화되고 모든 작은 기기 건건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LML 모델을 써서 이런 저희 그 AI 모델을 써서 발전해야 되는 AI 소프트웨어 회사나 그 칩들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과도하게 그 투자 우려가 좀 있었어요. 예. 아니 메타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아니 돈 벌어서 뭐하냐 약간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 딥시크 사태가 나타나고 메타는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네. 애플도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오히려 우려가 좀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사실 비즈니스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럼 과거에서 좀 달라진 건 뭐냐? 조금 우려가 생기는 부분은 24년 상반기까지의 주도주는 완전 엔비디아였잖아요. 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비싼 가격에 90% 매출 총이익으로 팔아서 이 돈을 크게 벌었다 이건데 아무래도 캐펙스의 피크, 그러니까 이 투자의 피크가 오기는 온 것 같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이 딥시크를 통해서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투자의 피크가 어느 정도 왔다고 치면 이런 이게 투자 사이드가 있고요. 네. 이걸 활용하는 사이드가 있잖아요. AI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단계가 있고 네. AI를 활용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확실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4년 하반기부터 그 주도주 그때 시작됐습니다. 24년 중반에 이미 반도체들이 많이 한번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물론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돈 잘 버니까 더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이 간 거는 제가 많이 회자 드는 팔란티어나 AI 소프트웨어 제가 좋아하는 엠러빈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 교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번 1월에 딥시크 사태로 이게 좀 더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쪽으로 좀 완연히 바뀌었고 엔비디아는 저희 뭐 당연히 뭐 여전히 뭐 좋은 회사겠지만 네. 조금 우려가 있는 약간 네.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뷰 너무 좋고요. 저도 이게 토론 방송이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도 드리고 예. 제 의견도 또 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딥시크 사태를 들여다 보면 확연한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론도 있고 이게 저는 예를 들면 딥시크 쇼일까 아니면 쇼크일까 라는 대질문을 던졌고 이게 추격일까 충격일까 예. 하는 대질문을 드렸어요. 역시 여기에 누군가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여러 파급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한 가지 정말 확실할 수 있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파급 영향은 AI가 더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AI가 더 대중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is everywhere라는 이 네. 문장이 확연히 느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시크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으니까 다른 또 AI 기업들도 무료로 런칭을 한다든가 또 저가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 그 AI를 처음 어답트했던 얼리 어답터들뿐만 아니라 머저리티마저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대중화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AI가 우리 일상으로 스며드는 여정에서 AI 캐파가 커지는 계기는 분명 됩니다. 근데 그 AI 커지는 캐파에서 누가 이 시장을 점유할까는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누가 점유할까를 좀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캐파가 커지면서 기회가 될 섹터는 어디일까? 이것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캐파가 커지면서 기대될 만한 중요한 유망한 섹터 예. 어떤 부분을 혹시 주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AI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사실 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뭐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러니까 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소프트지만 네. 사실 인프라를 만드는 쪽이에요. 예, 처음에 초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이고 이거를 활용해서 컨슈머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고 이런 효용을 높여주는 그렇죠. 이런 거는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에서 확연히 갈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표하고 뭐 6% 이렇게 떨어졌고 메타는 뭐 소폭이나마 2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여기도 활용하는 쪽이에요. 네. 테슬라가 칩을 만들진 않잖아요. 예. 뭐 칩을 사다가 만든 XAI로 XAI를 돌려서 이 자동차라는 수없이 많은 네. 이 자동차가 이 플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게 테슬라처럼 몇 대 안 되지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뭐 일반 자동차 기업들이 도입하게 된다면 이게 수억 대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모든 자동차에 이걸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와 주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AI를 활용하는 쪽들, 뭐 팔란티오도 AI를 활용하는 쪽이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엠러빈이라고 이렇게 좀 많이 얘기 드리는 회사가 있는데 앱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예. 좀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이 소프트웨어 이렇게 앱에서 이렇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막 하려고 할 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홍보를 할까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 앱러빈에 맡기면 이가 AI를 얘네가 잘 돌려서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면 꼬이시면 이게 많이 쓸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게 항상 예전부터 있었는데 AI가 소개되면서 회사의 소유성이 갑자기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AI를 잘 활용하는 회사들 오늘도 그 뭐 팀 그 티커가 TEAM인데 뭐 아틀라시안이라고 네. 이 기업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실적 발표하고 지금 막 19% 이렇게 막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이 AI가 얼마나 실제로 쓰이냐, 막 기업에서 자기들이 쓰는 AI 쪽을 활성화도를 봤더니 25배가 늘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약간 그 모르겠어요. AI의 경쟁력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틀로 봐서는 네이버 같은 쪽이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하는 게 맞지 네. 않나. 뭐 구글이나 메타가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는 AI 투자 단계였기 때문에요.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를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사실 구글이나 메타는 그걸 이제 사실 열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33억 명의 뭐 SNS 고객을 메타 갖고 있고 유튜브가 또 어마어마하게 구글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AI가 적용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올해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주식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한 제 토론적 의견 한 가지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산업혁명이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다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성사시킬 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우편을 보내요. 네. 그럼 며칠 만에 우편을 받아보고
받아본 사람은 또 회신을 해요. 오퍼를 보내고 카운터 오퍼를 보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엄청 오래 걸리죠. 괜찮네 예. 생각되면 그때 미팅을 만들어요. 예. 그 미팅을 합니다. 실제 어딘가에서 갑이 오라고 하겠죠. 예. 예. 바이어가 보통 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가야 됩니다. 예. 가가지고 미팅을 해요. 근데 시제품 보내봐. 시제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끝나요. 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마음에 들어요. 그럼 시제품 나중에 보내고 시제품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거 보내. 예. 한 다음에 수출 계약이 성사되잖아요. 예. 근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거의 메일링이 왔다 갔다 하고 줌으로 회의를 하고 이게 비용 면에서 엄청난 절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용 절감은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AI라는 영역에서 네.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이 앞단에서 예. 예. AI 소프트웨어나 AI 하드웨어, 뭐 반도체 마찬가지 이들끼리 더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가격 경쟁 속에서 AI 서비스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인터넷 시대의 발전 과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인터넷 시대도 맨 처음에 주목받던 회사들은 뭐 TMT 회사나 그 시스코, 네. 퀄컴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먼저 광통신을 깔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왔고 사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브라우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사실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번 거는 어느 순간이고요. 거기서 그 위에 몇 년에 걸쳐서 서비스를 올린 회사들 예. 나중에 나왔죠. 뭐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결국 인터넷 시대에 돈을 장기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코의 역사와 뭐 엔비디아 역사를 막 비교를 하는데요. 뭐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코처럼 보다는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매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한데 네. 어쨌든 크게 봐서 이 가격 효율성을 만들면서 이게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사실 저희가 인터넷 쓸 때 무료로 쓰는 거 진짜 많아요. 맞아. 뭐 구글에 검색할 때 돈 내는 분 없잖아요. 네. 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릴스 쓸 때 돈 아무도 안 내요. 네. 그래서 구글이랑 메타가 망했나요? 아니죠. 맞아요. 예. 무료화가 사실은 되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료로 이 영상 보고 네.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처음 나와서 이거 돈 내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싸게 하면 어떡해? 하지만 모르겠어요. 당장 몇 곱하기 몇 해가지고의 매출은 뭐 줄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대중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 돈은- 엔드 유저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예, 예. 뭐 챗 GPT든 뭐 딥시크든 그 돈은 소비자로부터 받는 게 아닌 거죠. 예, 예. 다른 데서 어떤 볼 수 있죠. 생태계에서 예, 예, 벌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이게 무료화되고 저가화되고 서비스가 그러면 AI 서비스는 더 많이 보급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AI 생태계가 바뀌겠네요. 지금까지 AI 시중을 이끌었던 기업이 어쩌면 엔비디아였다면 생태계 자체를 바꿔놓는 구조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대표님께서 이 증권 시장에 오래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자산 관리적인 널리지를 많이 제공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큰 또 대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대질문이 딥시크도 있지만 역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그죠? 예, 예. 일단 당장 2월 1일부터 예. 관세를 조치를 때립니다. 네. 예, 멕시코와 캐나다에 때립니다. 그럼 트럼프 2.0 시대 또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까? 예.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관찰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주도주 저도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요. 네. 예, 지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긴 한데요. 트럼프가 했을 때 저는 결국 이게 숫자로 연결이 돼야 그게 테마가 이 본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그냥 저는 테마나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
그림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당연히 봐야 네. 이 처음에 주식의 큰 그림을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이게 내러티브가 없으면 네. 저평가만으로 어떤 회사를 주식을 샀을 때 그 수익이 크진 않아요. 안정적일 수는 있죠. 저평가 주식 안정적이지만 저희가 보는 엄청난 수익들은 뭐 팔란티어 이런 주식들은 다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받으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펀더멘탈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이게 숫자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팔란티어도 매출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지. 숫자가 안 나왔으면 이거 뭐 허상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결국 결론이 나는데 그럼 트럼프가 하는 정책 중에 숫자로 연결될 것이 무엇이냐를 좀 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트럼프 하면은 금융 완화. 본인은 되게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호의적인 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금융을 완화할 때 트럼프 당선될 때 뭐 사모펀드나 IB,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상업은행, JP모건 같은 회사들, 뭐 골드만 모건스탠 이런 회사 주가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을 완화해주면 돈 벌 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사실 은행들은 뭐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거든요. 이거 하나 풀어줄 때마다 돈 벌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난 시장이 하나 더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금융 M&A, 뭐 인수합병과 또 비즈니스를 활성화해 주면은 이런 IB들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사모펀드들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뭐 많이 안 보는 주식이지만 네. 뭐 KKR 같은 회사들 주가를 보면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AI 주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 막 이런 회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금융주는 트럼프 시대에 좀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제가 계속 AI 얘기했지만 네. AI 쪽에서는 그 미국의 AI 이런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데를 좀 어느 정도 누르면서 미국에다가만 투자를 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에 들어가는 회사들, 그 미국의 전력과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뭐 비스트라나 뭐 이런 뭐 원자력의 오클로 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스타게이트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요. 딥시크 쇼크 때 이 세들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다시 회복해서 한 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국 내 에너지 투자 이런 거는 뭐 긴 테마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가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테마의 느낌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 LNG 수출. 네. 미국은 가스를 점령하려고 해요. 네. 이 가스를 원래 가스다 그러면은 파이프로 보내는 거잖아요. 파이프로 보내는 게 훨씬 쌉니다. 가스를 파이프에 넣어서 유럽으로 보내면 이렇게 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내려면 뭐 액화 기와 뭐 터미널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서 실어서 우리나라에 배 주문해야 되죠. 한국에 네. 배 주문해서 실어서 보내고 또 다시 여기 또 터미널 또 있어야 되고 이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지어서 이제 터미널이 미국에 많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러시아 거를 대체하라고 외교적 압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LNG 수출 관련된 회사들 저희는 뭐 EQT 이런 회사들을 조금 봤었는데요. 이게 뭐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까지 LNG를 일관화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뭐 그런 회사들도 이거는 진짜 숫자로 올해 내년에 걸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경기 민감한 소비주들도 여기가 또 트럼프가 경기를 활성화시킬 테니까요. 네.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소비주 중에서도 이 성장성 있는 소비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소비주에서는 이제 테크가 아닌 쪽에서 그래도 장기 성장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쪽들이거든요. 그런 쪽들이 이번에 뭐 크루즈 주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았어요. 항공주 옛날에 막 출장 안 간다 그랬는데 또 요즘 출장도 많이 가고 비즈니스 수요도 많아지고 또 뭐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요. 미국인들이 재밌는 게 자기 나라에서는 벼락거지 같대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먹기 하나 힘든 거예요. 근데 달러가 강하고 미국 물가는 비싼데 다른 나라 물가 미국 정도 아니잖아요. 네. 외국에만 나가면 내가 왕인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크레딧 타고 비행기도 많이 탄대요.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비자, 아멕스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네.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장 소비하는 쪽들 이런 쪽들도 저희가 있고 좋습니다. 뭐 말씀드릴 또 하나만 막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하나 말씀 예. 많이 주십시오. 예. 제가 우주를
정말 그 취임식 때 투더 마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화성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성 주식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네.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 뭔가 회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달에 약간 포커스한 회사가 있어요. 네. 티커가 LUNR입니다. 그러니까 루나가 달이잖아요. 네. 이 회사는 자기 정체성을 너무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우린 달 탐사다. 달 탐사나 화성 탐사나 결국은 연결될 수 있잖아요. 달의 위성을 둘러서 달을 데이터를 전송하는 달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나사에 6조씩 이렇게 수주를 합니다. 이게 무슨 달 탐사 그러면 약간 테마주 같은데 왜 이렇게 숫자가 크지? 하는 게 숫자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게 인투이티브 머신스라고 이 달 탐사하는 회사도 있는데 뭐 이런 회사들도 트럼프 시대 계속 우주 머스크가 또 우주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주고받거니 계속 우주 얘기할 거거든요. 뭐 이런 회사들도 이 트럼프 시대에 뭐 재밌는 회사다. 이렇게 좀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트럼프 2.0 시대는 분명 바이든 시대와는 뭔가 다를 예, 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의 돈의 쏠림도 어떤 영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의 시리즈라서 예. 말씀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중간중간 드립니다. 네네. 네, 제가 피드백을 몇 개만 좀 예.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곧 죽어도 금리 인하론자죠. 금융 완화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 환경은 물론 물가 안정이죠. 그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에너지 공급 늘리고 LNG 공급 늘리고 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관점에서 관심 있는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워낙 탄소 저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하고 트럼프 시대하고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탄소 저감 분야, 소위 ESG 분야 혹은 친환경적 접근 이 분야의 돈의 쏠림이 완전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여러분 다 아실 만한 큰 자산운용사의 세미나에 갔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70개 기관이 와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근데 트럼프 2.0 시대를 앞에다 두고 ESG 영역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그래요? 돈을 계속 넣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냐. 근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IB 대형 은행들은 NGBA라고 해가지고 이게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영역에 같이 공동으로 돈을 몰아주자 하는 그런 네트워킹인데 트럼프 당선되고서 12월, 11월, 12월, 1월 초까지 취임하기 전까지 다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우리나라 막혀 그렇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참 이 얘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제도적으로 ESG라는 영역에 펀드레이징을 하도록 그게 하나의 성과로 잡혀 있어요. 그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돈을 그쪽으로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하지 못한 겁니까? 근데 미국 상업은행들 다 탈퇴했고요. 연준도 나왔죠. 이 네트워킹에서. 또 중앙은행 네트워크가 또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공백 때문에 진짜 아쉬운 게요. 제가 중간에도 막 뭐 오클로 이런 회사 얘기했지만 미국은 지금 SMR 이런 게 막 난리예요. 원자력이 다시 대세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여기 경쟁력이 없으면 뭐 아쉽지도 않지만 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이랑 이 천연가스 이런 체인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SMR을 미국에서 한다. 뭐 SMR 간단히 뭐 소형 모듈 원전이죠. 공장에서 만드는 원전이에요. 이게 옛날 원전 10년 걸리잖아요, 짓는데 데이터 센터 지금 지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완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MR 소형은 공장에서 나와서 공급을 해요. 근데 그 공장이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은 항상 저는 되게 많은 사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 산업을 주도하고요. 네. 설계를 합니다. AI를 뭐 AI 칩이다 그러면 뭐 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요. 그럼 만드는 거는 뭐 대만 뭐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SMR 원자력 시제도 원자력 시제를 미국에서 설계하죠. SMR,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뭐 그 밑에도 수많은 뭐 막 그 빅테크 투자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하지만 네. 제조는 안 해요 보통. 한국이 제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두산 옛날 중공업, 두산 에너빌러티가 만들고 뭐 한국의 BHI라고 또 이제 보조기기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데들이 해요. 물론 한국의 다른 주식보다는 주가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좀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맞아요. 한국 수력 원자력도 사실 이 원전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한 회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기름도 안 나는데 예. 그렇다고 뭐 다시 석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체인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자원 개발 사업으로 가야죠. 예, 적어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업도 이게 사실 강력한 경쟁력 LNG선 이런 데 갖고 있잖아요. 네. 막 이런 거를 저희가 부각시켜야 될 텐데 예. 이게 좀 정책적인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급변하는데 급변하는 것을 한국만 모르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정책 공백 때문에 그런 건지 예.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그 유망한 섹터로 또 자금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야기 나누는 예, 것이 예. 돈이 이동하는 쪽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나 자명한 일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데 근데 돈이 빠지는 곳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돈이 집중되는 것은 가격이 오를 텐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2025년에 있는데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일기 때도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유엔 파리 규약 탈퇴입니다. 예. 바이든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재가입이고요. 예. 또 트럼프가 가장 먼저 행정명령 내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재가입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첨예하게 기조가 다른데 근데 왜 자금의 쏠림은 달리 움직이지 않냐 이거. 미국은 대형은행들 중앙은행까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돈이 쏠리면서 산업이 부상하잖아요. 그 실물 경제가 선순환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 아. 정치색이랑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비즈니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 아시지만 그 미국 테크, 빅테크 특히 회사들 보면은 그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그분들은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뭐 오라클이나 몇 개 회사들 이렇게 좀 이렇게 친 트럼프도 있지만 네. 뭐 일론 머스크 사실 중간에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원래 막 뼈 깊게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요. 다 바꾸더라고요. 메타가 중간에 줄 바꿔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뭐 넷째로 할 때는 뭐 탄소 줄이자 가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세상을 파괴하는 황당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탄소는 사실 모듈 원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석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천연가스 발전을 잘하면 사실 탄소 많이 그 저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효율적인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옛날에요. 공장을 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네. 태양광을 해도 되는 게 해 네. 떠 있을 때 전기 나오고 해지면 뭐 사람들 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돌리는 데는 원자력 이런 게 최고예요. 원자력 한 번 끄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뭐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보조 전원밖에 될 수 없는 게 기후, 뭐 날씨, 그다음에 낮밤,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위에 뭐 쌓이면 발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정성이 부족해요. 변동성이 큽니다. 이걸로 AI 데이터 센터 전원을 다 하려면 뭐 말도 안 되게 배터리 설치해가지고 막 전기를 넣다 뺐다 이게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스와 원전으로 기저 발전을 충분히 하고 뭐 플러스로 신재생을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네. 미국은 이런 걸 알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지구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지구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트럼프가 하더라도 그런 기조에 맞는 유망 산업은 분명히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대응을 못 한다는 게 전 지적 사항일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은 사실 저도 할 줄 모르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산업으로 보면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게 지금 투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자력 지금 만든 거 아니잖아요. 조선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때 잘 개발을 해놓아서 남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해놓은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써먹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이때 써먹어야죠. 그 막 저희가 방위 산업 이런 게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네. 이 방위 산업이 첨단 산업 방위 산업의 첨단 산업은 미국이 합니다. 뭐 안듀리르라든가 팔란티아나 이런 데들이 합니다. 우리가 그건 못 해요. 근데 우리가 방위 산업 보면은 약간 구산업적인 방위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국방에 투자를 수십 년간 하면서 남들이 이런 거 안 할 때 해놓은 거를 지금 유럽에 팔고 뭐 중동에 팔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전이나 뭐 이런 조선 관련 기술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투자해 놓은 기술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 AI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지금 좋은 이런 설계나 파운드리 쪽은 좀 약하고 그리고 메모리만 지금 잡고 있는데 메모리는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지금 잠식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랑 연결된 입쪽만 좀 좋고 나머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가 잘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원전 기기 미국에서 만들려 보니까 이렇게 재밌어요. 밸류체인 그리면 그 SMR 오클로부터 해가지고 뉴스케이퍼 오클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 설계사 있고요. 또 이걸 쓰는 유틸리티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딱 제조회사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뭐 중국, 러시아 제조회사 있겠죠. 미국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예, 그건 막 안 하는 거니까 빼고 보면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제조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옛날에 잘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우리 대표님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주목하시고 또 자산 관리적 의견을 계속 주십니다. 이미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네. 상단에 제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더 구체적인 사항 알고 싶으신 분들 그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좀 많이 눈길을 끄는 게 바로 다시 한번 AI입니다. 근데 AI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I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로 이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AI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럼 AI 서비스가 여러분께 전달되기 과정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산업 영역들이 있는지를 쭉 보는 게 밸류체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밸류체인의 저단에는 분명 전력 공급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데이터 센터를 예. 많이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주목하셨던 반도체도 있고, 또 AI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저에는 전력 공급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이루어왔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지만 재생에너지는 또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영역이 부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예.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전선줄이 많이 깔리지 않겠느냐. 예. 그죠? 전선주 뭐 이런 영역으로 뭐가 유망하다라는 것을 놓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런 여러 밸류체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제 총평을 좀 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AI 영역에서 반도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영역을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기존의 소위 레거시 반도체 뭐 D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또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AI 반도체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간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계속 더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미국 기업을 보다 보니까 네. 뭐 미국 기업의 밸류체인 있는 뭐 일본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이 보는데 그런 실적 발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네. ASML이라고 그 슈퍼 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는 사람이 을인데 ASML은 혼자 갑인 파는 사람입니다. 예, EUV를 혼자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나 뭐 어드반테스트라고 일본 기업, 이 회사들은 이름이 테스트잖아요. 네.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지금 AI 반도체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연이어서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얘기 똑같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좋다. 그런데 그 레거시 쪽 회복할 거다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이쪽이 이렇게 되면은 레거시도 결국 시간쯤 올라오지 않겠냐 했는데 레거시 수요가 잘 안 올라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레거시 쪽은 사실 수요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올라오지 않는 거지 스테이블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막 지금 경기가 나빠서 수요가 너무 떨어지고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공급이 들어온 게 제일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의 제일 중요한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이 우리가 두 회사 그다음에 뭐 저기 마이크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경쟁이 어느 정도 과점화돼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고 있었는데 이 중국이 들어온 게 큰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뭐 얼마 주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못하게 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더 앞에 영역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거시 중에서도 진짜 싼 거, 뭐 옛날 거 DDR3, 4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걱정을 덜 할 텐데 이 DDR5로 오고 있거든요. 이 레거시 중에서도 약간 상단에 있는 거로 중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그렇다면 뭐 수요가 막 폭발하면 모르겠지만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에서 이 공급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레거시 회복이 좀 요원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참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 AI 중심으로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 수요도 BAI 부문의 반도체 수요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체 규모 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죠. 근데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만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 우리 한국은 그 AI 부문에서의 예. 반도체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많이는 못 내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조금 대응했던 부분 사실 HBM인 건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크게 성장할 때 엔비디아에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의 하이닉스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그 신입으로 가도 억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게 회사는 잘 됐는데 예. 뭐 지금도 이익은 잘 나겠죠. 그렇지만 이게 양이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양이 아무래도 지금 투자 효율화로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그 딥시크 사태가 투자 효율화를 불러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양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던 거를 정말 잘해서 들어간 건데 삼성이 못하면서 특수를 더 크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양적 성장이 좀 아무래도 줄어들면 좀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우리가 무엇일 것이냐. 제가 되게 부러운 게 대만 같은 보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만이란 나라가 크게 봐서 이렇게 다 해먹었어요. 네. 예, 심지어 뭐 더 작게 보면 대만 친척들이 다 해먹었어요. 무슨 뭐 엔비디아가 있고요, 뭐 AMD랑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지금은 안 좋지만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서버 만들어 공급하고 뭐 이런 막 밸류체인 엄청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만에 가 보면 이 하나의 설계 회사가 있으려면 거기에 이제 IP 회사부터 막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있는데요. 그게 TSMC 옆에 엄청나게 이렇게 다 뭐랄까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TSMC 파운드리가 있는데 옆에 수많은 중소기업들, 설계 회사들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TSMC에다가 엔비디아에다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왜 안 해 했는데 이게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삼성전자 혼자 뭘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걔들 그 회사 나라가 수십 년 동안 갖춰놓은 그거를 만들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비메모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왜냐면 좀 엔비디아 만약에
피크 세일자 나온다 해도 뭐 다음에 또 비메모리에서 뭐가 나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10년, 20년을 보고 준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제가 옛날에 TSMC를 한번 커버를 한 적이 있는데 TSMC 커버하면서 삼성전자랑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인가요? 언제나 해도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뭐 이런 부분에 TSMC 삼성전자 크게 차이가 안 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이쪽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은 뭐 삼성전자 갤럭시 10 모델에도 퀄컴 걸 쓰게 되잖아요. 네. 이게 약간 못 맞추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수익이 되긴 쉽지 않지만 네. 예, 길게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반도체로 먹고 살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예. 다 안 된다고 안 했었어요. 됐죠. 예. 예, 그거 말고도 뭐 그 밖에 자동차 만들겠다 네.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뭐 하나 된다고 했던 거 없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BAI 부문에서의 시장 기대가 장기적으로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저력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네. 한국 반도체에게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좀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예. 또 한 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바로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물론 AI 영역에서도 딥시크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도 뭐 그것을 넘는 어떤 AI 의 생태계를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까지 또 중국 입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예. 갑론을박이 심하긴 하지만 근데 이쯤에서 제가 꼭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러면 더군다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 파운드리만 볼게요. 파운드리만 봐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었었거든요. 그죠? 아마 그 당시 TSMC가 60% 그리고 삼성전자가 20%가 넘었었어요. 나머지를 다른 기업들이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만큼 올라서면서 예. 24년 4분기 기준으로 중국 파운드리 3사가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 사이 우리 삼성전자는 10% 밑으로 내려갔고요. 네. 9% 수준으로 내려갔고 중국 3사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기차도 그래요. 우리 한국 시장 뭐 중국 이 전기차가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 3개를 문 닫게 만들고 토요타를 흔들고 한국도 안 흔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기차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터리도 그렇고요. 뭐 조선은 이미 시장 점유율 5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2위국이잖아요. 예. 철강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이 다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런 움직임 속에 우리 특히 AI 기업들, AI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기업이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이 제조업 산단의 경쟁력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이 엄청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중국은 뭘 하나 만들려면 그게 잘 돼 있대요.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을 때 쉽지 네. 않았잖아요. 네. 네, 테슬라도 사실 지금은 꽤 만들지만 뭐 제조 경쟁력을 갖추는 데 좀 상당히 걸렸습니다. 네. 근데 샤오미가 전기차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샤오미가 전기차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 이게 내연기관 차라면 좀 안 믿어지는데 네. 어차피 가전에서 전기차로 이거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 들었지만 너무나 빨리 잘 만든 거예요. 네. 샤오미가 가서 중국의 이런 제조업 산단의 모든 공급 밸류체인 있는 데 가서 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 갖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샤오미가 순식간에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경쟁력은 진짜 많이 갖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뭐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제조업만 갖고 있을 때 그 몇몇 독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거죠. 옛날 뭐 중국이랑 저가 이게 아니라 사실 뭐 기술력도 뭐 엄청나고요. 뭐 AI에서 소프트웨어나 이제 플랫폼 쪽 기술들은 우리보다 뭐
제 생각에는 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미국 다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확실히. 예, 중국,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사실 중국은 수집하기가 쉽잖아요. 네. 예, 온갖 걸 수집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보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이것저것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도 어디 가입하면은 중국에 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 AI가 좀 빨리 발전합니다. 약간 좀 룰을 좀 깨면서 할 수 있는 맞아요. 하기 때문에 뭐 성장도 엄청 빠르고 뭐 박사 뭐 이공계가 거기는 최고 직업이잖아요. 이번에 뭐 그 딥식 사태에서 나오는 뭐 95년생 음. 그 개발자래요. 네. 이 여자분이라고 그러는데 뭐 연봉이 뭐 20억 설도 있고 80억 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과면 의대인데 중국은 뭐 무슨 공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인구가 뭐 30배, 20 몇 배 되는데 네. 거기서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떼돈을 벌고 그냥 이런 무슨 샤오미나 뭐 이런 뭐 알리바바 텐센트에 취업을 해도 뭐 중국 기준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가 너무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산한 머릿속에 한번 해봤어요. 사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5천만 있는데 미국은 3억 5천만이 있고, 근데 미국은 사실 80억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이 돼요. 1등을 다 뽑아올 수 있어요. 네. 돈을 제일 많이 주고 모든 1등이 여기 가고 싶기 때문에 미국은 3억 5천의 인구가 아니에요. 그냥 80억을 다 놓고 1등 다 와. 그렇죠. 예, 예, 예. 네. 트럼프도 이민 막는다지만 고학력자 이민은 더 그런 풀어주고 거.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력 그냥 그 이런 이민이 아니다. 브레인을 이민시켜야 되고 그렇죠. 어차피 뭐 저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인구의 2배로 만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면 되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사람이 와라 이거거든요.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일단 인구가 여기 14억, 여기 3억 5천인데 5천 있어요. 이 5천 중에 공대를 잘 안 가요. 근데 그 이제 그래도 뭐 문과보다 더 가지만 이 얘기를 좀 길게 해도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이게- 더 좋아합니다. 이게 참 그 집에서 진짜 혼자 이렇게 제가 새벽에 가끔 많이 깨 있거든요. 네. 미국 집부터 혼자 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혼자 앉아 이렇게 보다가 이게 장이 좀 이렇게 뭐 잘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미국에 이렇게 이민 뭐 트럼프 이런 기사를 보다가 그래 미국은 좋겠네 그랬는데 중국은 그래도 너무 많아요. 미국에 뺏기죠. 중국 인재 중에도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 부자들도 네. 미국 가고 싶어해요. 네. 근데 몇몇 젊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차려도 떼돈 버는데 미국에 유학 갔다 뭐 스탠퍼드 갔다 오기도 하고 중국 내 뭐 대학들도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도 스타트업 차려가지고 수천억을 금방 버니까 막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몇 명 안 되는 풀에서 특히 20대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19살, 20살은 거의 없는데 몇 명 없는 인구에서 이과 인재가 다 의대를 가야 돼요. 그걸 다 가고 뭐 의대 뭐 어디대 무슨 다 간 다음에 이제 공대를 일부 갑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물론 천재가 있어요. 그 천재가 미국에 가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일을 하나?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 보면요, 다 콩 씹은 데 콩 나고 팥 씹은 데 팥 나요. 기술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막 뭐 위대한 기술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10배 오르는 것 같지만 주식은 갑자기 10배 올라요. 왜냐하면 현실화될 때 한 방에 다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투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되네 할 때 그냥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한 방에 오르는 것 같지만 그 회사들 뒤에 가서 까보면 20-30년 동안 뭐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팔란티어 CEO 나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다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 콩을 심어야 되는데 이 콩을 심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볼 때 경쟁력 있는 부분이 오히려 조선이에요. 옛날에 해놓은 거. 이런 아날로그. 그래서 미국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미국이 LNG 수출은 해야 되는데 이건 못 하니까 사다 쓰겠네. 그리고 군함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와서 미국이 제조업만 이거를 뭐 도크 파서 이게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줘야 되겠다. 아웃소싱 이건 할 수 있지만 첨단 산업을 하려면 첨단 박사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은 뭐 이걸 아무래도 지금 결국은 이게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쪽을 가야 돈을 벌고 좀 불안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우리는 절대 R&D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교육 예산도 줄이면 안 안 된다. 되죠. 가끔 아니 인구가 줄고 학령 인구가 주니까 1인당 교육비를 줄이니까 교육 예산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계속 강조했던 게 전 인구의 인재화, 예. 전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 그 많은 유망 기술 영역의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영역으로 교육 예산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의대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왜 의대로만 가게 하느냐. 인재들이 이 부분도 좋은 선택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R&D 예산이나 교육 예산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또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또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 퍼즐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다소 이제 애국자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 투자자적으로 말씀을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투자자로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에 네.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의 대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또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부의 대이동이 굉장히 좀 크고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네, 그거를 또 우리나라 어떤 아시아 경제에서 기사를 제목을 잘 달았는데요. 갑부집 미국 Z세대래요. 예, 얼마 전에 그 송중기 나온 드라마가 뭐였죠? 무슨 재벌집 아들 막내 아들인가요? 네, 네, 재벌집 아들인 거예요. 네, 미국이 수십 년간 엄청난 부를 쌓아놨잖아요. 인구도 많아요.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인구도 많은데 그 인구와 부가 어마어마하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23년간 18경을 상속받아야 된대요. 네, 뭐 100조 달러래요. 그래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뭐 연간 3조 달러. 우리나라 GDP를 생각하면은 뭐 3조 달러에 4조 달러래요. 우리나라 GDP의 3배씩 부가 이전된대요. 네. 매년 몇십 년 동안. 엄청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상속에 포커스를 뒀는데 부의 이전 포커스를 뒀는데 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신 분들이 부를 보냅니다. 이게 크게 다른 게 돈이 여기 떠 있는 게 뭐가 다르려 하겠지만 전혀 달라요. 이 은퇴 세대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젊은 세대는 그 돈을 받으면 많이 씁니다.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어릴 때는 쓸 때도 많고 투자할 때도 많고 이게 돈이 더 활성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막 돈 좀 상속하라고 막 엄청 막 정부적으로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있으면 머물러 있지만 여기 있으면 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 MZ 세대 분들이 꼭 상속을 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잘 벌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이런 테크 쪽에 엄청나게 고소득 직종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버는 돈도 크고 투자도 잘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스스로도 엄청난 부를 쌓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보는 부분들은 이 MZ 세대가 어떤 곳에 꽂히면 소비를 엄청 합니다. 근데 막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막 과거에 안 하다가 하던 것들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좀 말씀드리면 뭐 그 크루즈를 타잖아요. 그 제가 크루즈를 막 여행을 막 좋아했는데 막 이거 막 얘기하면 아이고 뭐 할아버지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MZ 세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파이가 여기 있다가 이걸 데려오면 이 저변이 엄청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회사를 보면은 이거 무슨 테크 주식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Z 세들이 갑자기 뭘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것도 옛날에 막 나이키 막 이런 거였다가 뭐 침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쉬고 있고 그 랄프 로렌 같은 회사들이 막 살아났어요. 네.
랄프 로렌 옛날에 어른들이 입던 옷 같았는데 요즘 MZ세대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서 랄프 로렌이 또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게 뭐 신발 같은 것도 이제 와 오늘 그 데커라고 제가 좀 좋게 봤던 회사가 좀 실적 발표하고 야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신발 같은 또 온온이라고 저희가 뭐 런닝화 이런 거 너무 잘 되는 회사 있거든요. 뭐 그런 회사들 뭐 아머 스포츠 뭐 이런 회사들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런 그 MZ 세대가 그 돈을 벌게 되면서 쓰는 쪽이 어딘가 이걸 우리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약간 화장품 열풍이 좀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이분들이 좋아할 트렌디한 어떤 거를 공략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게 미국의 MZ 세대가 쓰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것에 한국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라면 하나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뭐 이런 게 어떤 재밌는 걸 좋아해요. 뭐 이거 레딧에서 막 활동하거든요. 네. 미국 애들이 막 그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막 올려요. 막 올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재밌는 밈도 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는 밈을 만들어서 뭐 먹는 게 밈이 되면 한국 음식도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엄청 맵다. 막 이런 걸로 밈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그게 적당한 수요가 아니라 엄청난 수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트렌디가 지금 뭔가 이분들이 뭘 좋아하나 좀 황당할 수도 있어. 이거 왜 먹어? 막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잘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의 관점에서는 뭐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 로빈훗이라는 미국 플랫폼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영화 덤머니라는 게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덤머니를 보시면 그 역사가 나와요. 처음에 그 회사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거래할 때 수수료가 좀 높았어요. 개인들이 거래할 때는. 근데 기관들은 좀 싸게 하는데 개인들은 기본 수수료가 있어서 한 건 사고 팔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이걸 무료화 시키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막 팬데믹 때 막 인기를 끌었다가 그 게임스탑 사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막 올리고 막 헤지펀드라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자를 배신하면서 한번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네. 나쁜 놈들이다. 이름이 로빈훗인데 뭐야 이러면서 막 박살 났는데 네. 이 회사가 다시 포지션을 잘한 게 이 은퇴 그리고 연금, 부의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독 서비스로 만들어가면서 이쪽에 미국의 이제 부의 이전, MZ 세대의 부의 확장에 대해서 포지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막 대학생들이 조금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연금 플랜에 대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로빈후드가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또 이번엔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또 축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잘 돼 있어요.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런 이제 은퇴 연금 뭐 MZ 세대 확장 이거에 잘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전 로빈후드라는 회사 여기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1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될 2025년의 거대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돈의 쏠림이 있을 것인지, 또 여러분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충분히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이 토론합시다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어떤 소감 말씀도 한번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었던 그 방향성하고 상당 부분 이게 더 이렇게 근육이 더해지는 그런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막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김광수 대표님도 이렇게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그게 좀 진심이 많이 느껴져서 그게 네. 너무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내용도 뭐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진실성이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해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기훈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죠. 주식 일타 김기훈 이 채널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더 구체적인 투자 방향성 좀 찾아나가고자 하신다면 해당 유튜브 링크로 찾아가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이상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